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 만평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부정하면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이죠. 그런데요, 이걸 패러디했습니다. 나를 부정하는 거는 경찰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범법자, 경찰 출신 범법자들 얘기해서 무당 말 타고 연설문 고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예전에 귀신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 하네라는 말이 있었는데 무당 말 타고 연설문 고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민심의 파도 속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자, 이게 물타기 한다고 되겠습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과 관련해서 저렇게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저 김병준 총리 내정자로서는 이 배 안에 들이닥치는 물을 퍼나를 수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족쇄입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저 족쇄 불이 붙어 있습니다. 김병준 총리 카드가 과연 끌 수 있을까라는 만평입니다. 다른 만평. 경향신문입니다. 최 씨 마리오네트로 움직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패러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무당이 들고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대통령이 내가 사교에 빠졌단 말이냐라면서 거칠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고리 갈고 총리 바꾸면 된 것 아닌가. 다른 만평.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재무덤 파는 격이다라는 식의 만평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깜짝 놀랐지라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말까지 좀 더해져 있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정옥임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교수, 이웅혁 건국대 교수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조간신문 좀 보겠습니다. 자, 한 매체가 보도에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던 의상실, 이른바 샘플실이라고 그들은 불렀는데요. 이 의상실 몰카가 고영태가 2년 전에 촬영해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다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비밀 의상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요, 밖에서 보면 아무 간판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몰랐고 이 사무실은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가 자신의 명의로 빌린 곳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곳을 의상 샘플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얘기로 돌아가면요. 2014년 11일경에 이 고영태 씨가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뒀거나 최 씨와 동석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촬영한 뒤에 바로 다음 달인 12월 언론에 영상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 씨는 일시적으로 최 씨와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는데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의 격분에 영상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역시 최 씨의 기밀사항을 다루다 재단 자금을 일부 유용한 흔적이 발견돼서 해임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런 관련 제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도 그렇고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는 그 무렵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 무렵이 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생기고요. 최순실 씨의 각종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무렵입니다. 그 사이 상황에서 아마 고영태 그리고 이성한 측근들과 최 씨가 사이가 멀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를 비롯해서 이성한 씨가 녹취도 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더 따져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벌써 2년 전에 이 최순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국정농단을 어떻게 벌이는지 국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사실 언론에 제보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언론은 이 중요한 영상을 받아서 왜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도 의문인데요. 2014년 지금 2년 전이라면 11월, 12월인데 그때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을 때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의 부인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그 정윤회 씨 문제에만 몰두하고 최순실 씨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약간 도와주는 데 불과하다. 이렇게 언론들이 그냥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아요. 만일 그때 그 언론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이상하다 느낌을 가지고 파헤쳤으면은 오늘날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는가. 그때 당시에서는 언론에서는 최순실 씨가 다만 박근혜 대통령 의상에 대해서
그 자기가 그 좀 돈 좀 있고 그다음 강남에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예. 아는 그 의상 관계인을 통해서 옷 맞춰주는 정도로 예. 그렇게 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이 영상은 고영태 씨가 2014년 그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에 몰래 촬영을 해서 그 다음 달인 12월 달에 지금 보도를 한 TV조선에 넘겨줬단 얘기예요. 예, 그러다가 그게 이제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이성한 전 사무총장의 이른바 암종범 수석과의 녹취록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겨레 신문에 언제 넘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넘어갔던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언론의 도덕성 문제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재훈 교수님, 이게 예. 약간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예, 저도 언론사가 좀- 그렇게 중요한 영상을 제보받고 그거를 묵혀뒀다가 지금 그렇죠. 터뜨렸다. 이 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지금 상당한 큰 특종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무엇보다도 특종을 넘어서 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왔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요한 영상, 예. 아주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영상을 입수한 상황에서 보도를 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저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예. 않네요. 예. 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언론의 도덕성 문제로 이렇게 뭐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 부분은 아니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예, 그 부분조차도 언론의 도덕성 부분조차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고영태 씨가 2년 전에 최순실 씨와 사이가 멀어질 때 몰카를 설치해서 찍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측근들의 배신 때문에 이 최순실 씨의 각종 이 비리 전행 또 국정농단 사태가 이게 다 드러난 거거든요. 뭐 믿을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게 잘한 행동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몰카 행위에 대해서 잘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고영태 씨의 이런 지극히 사적인 요인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촬영이 안 됐더라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아마 그냥 묻히고 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 사건에 그야말로 폭발적 변곡점이 된 예. 것이 이른바 그 고영태 씨의 통로라고 우리가 봐야 연설문 되겠죠. 고치는 일이다. 뭐 최순실 씨 좋아하는 거 그런 그렇죠. 발언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런데 사실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예. 그렇게 공적인 신뢰 관계가 끈끈하기보다는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최순실 씨의 혹시 사적인 영역에서의 그와 같은 인연이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뭐냐? 인격적인 모멸과 배신감과 열등감이 느끼게 되면 당시에 뭐 차은택 씨랑 더 가까워지면서 자신이 멀어졌다 최 씨와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로 그 내부에 있는 상황들이 폭로되는 것이 그 일반적인 그 현상입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공적인 영역에서는 차은택 씨가 일정한 예. 역할과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사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반말로 쓰고 운전도 예. 해주고 그런데 그와 적정한 지위를 못 받고 인격적인 모멸을 했다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그 이야기가 동영상에 찍힌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 아마 그 최순실 씨에게 여러 가지 그 예. 협박과 딜도 했겠죠. 그런데 또 다시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언론에 제보를 예. 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의 핵심 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왜 사이가 멀어졌을까? 그래서 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모습을 촬영을 했을까? 그것도 2년 전에. 예, 고영태 씨의 행적을 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태 씨의 뭐 전 직장 동료, 호스트바 동료라고 하는데요.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최순실을 손님으로 만나서 애인 관계로 발전한 뒤에 속된 말로 공사라고 그러죠. 호스트들이 손님들 돈을 뜯어내거나 무슨 금전 요구를 할 때 하는 단어가 공사라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호스트로서 공사를 쳐서 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애인이거나 뭐 친해지거나 단골이면은 보통 반말들을 많이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고영태는 나이가 40이고 최순실은 60인데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닐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얘기는 이제 고영태 씨의 뭐 저 호스트바 동료의 얘기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저 말을 다 저희들이 뭐 사실이다라고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말에 근거해서 추론을 좀 해보면 이 2014년 하반기 무렵에 최순실 씨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각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모았고 그것을 빼돌리기 위해서 자기 명의의 자기 실소유 명의의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을 차립니다. 그 과정에서 고영태 씨가 나도 하나 좀 줘라. 나도 여기 중요한 위치 맡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뭔가 삐걱거림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가 이제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삐걱거림 때문에
저 의상 샘플실이라고 하는 곳에 몰카를 설치해서 최순실 씨가 어떻게 대통령 문제에 관여를 했는지를 이제 녹화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이 이제 좀 가능해집니다. 근데 저게 어떤 부분에서는 참 예정된 일인 것이요. 예. 첫 번째, 2014년에 찍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윤의 문건 사건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리고 언론에서 저런 정도로 지금 확보를 할 정도면 예. 민정수석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자체가 이게 시스템이 마비돼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몰랐다면 부분입니다. 시스템 마비고.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덮은 그냥 건지, 덮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된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저 고 씨가 하는 행동은 아무리 저 그 공개 때문에 이 상황이 그 알려졌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무슨 공익을 위한 내부자 예. 고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저 인간관계를 보면 저런 수수는 이미 예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왜곡되고 관계니까. 비틀린 인간관계 속에서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과 연계를 해가지고 뭐 이성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뭐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예. 저런 식으로 고발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성격은 다르지만 최순실이라는 여인의 어떤 그 인사, 예.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저런 사람들을 그 같이 하면서 저렇게 잘못된 아웃소싱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것도 잘못이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지금 대통령의 명을 받고 했다는 식의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예. 물론 이제 조사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은 만약에 정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있고 그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식의 준조세 성격의 그 돈을 재벌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고 지금은 뭐 독대한 적이 없다. 최순실을 모른다라는 사람이 측근이라는 장관이나 수석들로부터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람을 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잘못 관리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 대목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게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이 비극은 뭐 우연이 아니라 그냥 예정된 수순이었다.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언젠가는 폭로될 수순이었다. 그러니까 예, 그 말에 뭐 전적으로 저도 좀 공감을 최순실 씨하고 합니다. 고영태 씨 만남 자체가 어떤 뭐 순수한 우정이라든가 예. 뭐 어떤 좋은 진짜 그 만난 게 아니고 뭐 고영태 씨는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는 가방 만드는 일을 하다가 최순실 씨를 처음 알게 됐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지금 했죠. 내세우고 예, 근데 있지만 저 친구라는 분은 뭐 호스트 바에서 네, 만난 거다 이렇게 동료의 얘기를 말이 하면 유흥업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예. 유흥업소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런 관계로 만난 사람은 언젠가는 분명히 그 탈이 날 거다. 나빠져서 갈리게 되는 게 예. 고영태 씨가 최순실 정말 사랑해서 계속 이렇게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잖아요. 돈 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 말씀대로 어떤 고영태 씨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러니까 이권을 이권을 좀 챙기고 확보하려고 싶었어요. 예. 최순실 씨한테 좀 그 저 청와대 가서 이야기 좀 해줘라. 근데 거절했겠죠. 무슨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당장 나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삐뚤어진 관계에서 시작된 인간관계니까 약간의 뭔가 이상한 관계로 또 헤어지는 거죠. 예. 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최 씨가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옷을 만지작거리고 뒤에 윤전추 또 이영선 행정관이 전화기 닦아주고 옷들을 심부름해주는 것이 폭로가 되면서 이 청와대가 사실상 많은 제2부속실이 특히 부분에서 최순실에게 끌려다녔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뭐 공익적인 내부 고발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영태 씨의 행동이 뭐 지금 오늘날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좀 파헤치게 된 결정적 계기가 그런데 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업자득이란 말도 지금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이제 최순실 씨와 그 딸 정유라 씨가 예. 한 행동들이 보면 좀 안하무인격이고 예. 이 좀 자신보다 약간 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예. 그러한 태도들이 많이 보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고영태라는 사람을 또 어떻게 다뤘을까? 예.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부분이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고영태 씨가 소개해서 차은택이라는 그 비디오 감독이 예. 돌아오고 난 뒤에 많은 부분이 그 사람한테 많이 최순실이 의존하는 상황이 되면서 예. 아마 고영태 씨의 존재 자체가 역할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당한 인간적인 모멸감을 예.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러한 이 몰카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근데 좀 자업자득 말씀하셨는데
또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 대통령께서는 저런 갑질하고 지금 모든 어떤 그런 폐악들이 다 드러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셨을까?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 연원은 뭐 1970년대 아버지 최태민 쪽으로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예. 어쨌든 이 의상실은 고영태 씨 명의로 빌린 사무실이었고 그리고 고 씨가 몰래 촬영해서 언론사에 2년 전에 넘겨준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보를 받은 언론사는 왜 이것을 2년 동안 묵혀뒀는지 그 부분도 조금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최순실 대통령 관저 들어오면 제 집처럼 굴어 모두가 귀찮아했다라는 서울신문 기자 특별 취재팀이 아마 여기저기 정황 증거를 모아서 확실한 어떤 누구의 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정황 증거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기사를 좀 썼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 들어와서 이후에 들어오면 밥 먹고 들어오니까 밥 챙겨줄 필요가 없는데 꼭 6시 이전에 들어와서 따로 밥을 챙겨 먹으면서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추정된다. 예, 청와대 관계자들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이나 식당 일하시는 분 또 경호 공무원들이 얘기입니다. 관저 별실에서 밥을 혼자 먹었거나 비서관 3인방과 함께 저녁을 먹었을 수 있다. 이 기자의 추측입니다. 예. 관저에 저녁에 온 손님인데 대통령과 따로 먹었겠느냐는 질문에 한 인사는 대통령 관저에서는 3인방과도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없다. 관저에서만큼은 늘 혼자 식사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오후 6시 이전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으로 이렇게 같이 마주보며 식사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은 됩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대통령은 늘 관저에서만큼은 혼자 밥 먹는 것이 큰 원칙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는 그럼 누구랑 먹었겠느냐? 최순실 씨가 별실에서 혼자 먹거나 아니면 비서관 3인방과 같이 먹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추론으로 이어갑니다. 최 씨의 청와대 출입이 중단된 것은 대통령 순방 기간과 2, 3개월 한 번씩 자신이 독일을 들릴 때뿐이다. 그 외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실려 있고요. 순방 직전이면은 한복 디자이너 등을 대동하고 평일에도 청와대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평일에 들어오면 남의 눈에 띌 수 있는데 그래도 해외 순방 전에는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들어와서 겸손하게 그러니까 지죽은 듯이 왔다 간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될 텐데 최 씨가 들어오면은 자기 집처럼 굴었기 때문에 청와대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커지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관저인데 이것저것 관여하고 자기 집처럼 굴며 청와대 사람들을 귀찮게 한 것 같다라고 한 인사가 진단했다고 합니다. 최 씨가 잠을 자고 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설마 여기서 자고 갔겠느냐, 청와대가 그런 곳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요, 뛰어노는 그 사슴도 있고 청설모도 있는데 이 사슴과 청설모도 비표,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그 비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최순실 씨만큼은 이 비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2부속실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청설모도 소지의 의무가 있는 비표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공무원은요, 비표 없이는 주민등록증을 맡겨야 하고 비표를 잃어버리면 감봉 조치까지 내려지는데 도대체 최순실이 뭐길래 비표도 없이 내 집 드나들듯이 청와대를 드나들고 관저에서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아마요,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꼼꼼하게 청소도 하고 음식도 잘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이제 거기 계시니까 혹시나 가가지고 이렇게 쓱 먼지 닦고 반찬이 왜 이러니 이러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귀찮아했다라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부인들 이렇게 가정부한테 시어머니가 며느리집 함부로 하고 이런 거 똑같은 애 보니까. 그런데 진짜 아나무인의 전형인데요. 갑질보다도 아나무인 아닙니까? 내 밑에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걸 갖다가 보고를 누구도 안 해줬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주의를 한 번도 안 줬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항상 최순실 씨에 대한 우리 사과문에 나왔다시피 절대적인 믿음.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더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정문 11문을 들락날락 비표 없이 프리패스로 이렇게 통과하고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일반 사람들은 대통령이 생활하는 그 생활 공간인 관저로 가게 되면은
사실 긴장하고 벌벌벌 떨기 마련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뭐 제 집처럼 큰 소리 내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했다 간섭하고 관여했다고 하면은 이분은 스스로를 진짜 퍼스트 레이디, 이 관저는 내 집,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개인이 그렇게 생각한 건 또 중요한데 이 대목은 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중요한 국정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그 프리패스 이 한두 번이 아니고 아예 사실은 살림집처럼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그 최민희 의원의 그 물품 표와 관련된 거 보면 거기에 냉장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침대도 들어가고 가정용품들이 그 다량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정말 집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조금 경계를 했지만 이 경계심이 사실 둔감화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어떤 허장성세적 성격이 그대로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도 노출이 됐고 또와 마찬가지로 비표도 없는 예외적으로 됐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들은 비표 안 달고 한번 들어가면 비표 잃어버리면 징계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예외인 것을 보면 이건 나중에 정황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뭐 최순실 씨 편들었다가 난리가 나고 편드는 건 아니고요. 보통의 대통령이 이제 주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남성이었으니까 남성 대통령이 있고 이제 여성 영부인이 있는데 관저는 그야말로 대통령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영부인이 퍼스트 레이디가 있으니까 그분이 뭐 냉장고도 교체하고 침대도 낡으면 교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영부인이 지시를 해서 그것이 이제 들어왔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혼자 사시고 또 이제 국정 일도 봐야 되고 바쁘니까 그 나머지 이제 관저에 이런저런 가구 배치며 뭐 화장실 청소며 음식 상태며 뭐 이런 것들은 최순실 씨가 이래저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약간 좀 듭니다. 뭐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고 예. 또 누군가가 그 돌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의상, 또 필요한 액세서리, 또 반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만 했으면 조심스럽게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에서 영부인이 해야 될 어떤 사회 봉사라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 걸 했다 그러면은 좀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농단 그리고 문체부뿐만 아니라 자기 딸 뭐 입학해서 승마해서 거기다 또 무슨 개성공단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당혹감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설사 저렇게 대통령을 돌봤다 하더라도 무슨 개인 가정도 아닌데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뭐 그 들락날락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기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런 얘기가 처음에 야당 의원들 귀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우리나라에 발 없는 말이 뭐 천리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매사가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 작은 일에서부터 최근에 그 총리를 지명하시는 일까지 절차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그 인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저는요. 지금 말씀대로 그 영부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용서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게 일반 가정집 같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면 공무원, 최고의 공무원인데 우리나라 제1번 공무원인데 그분이 비록 그런 일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적인 그 인연을 동원할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마치 예전에 궁전에 기미 상궁 있고 다 있듯이 그걸 맞는 그 상궁들이 다 있듯이 이 청와대도 공적인 조직에서 움직여야지 최순실 씨가 아무리 친하고 해도 사적인 조직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 어떤 공과 사를 권력에 사유하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는 어떤 사적인 일을 동원해도 이건 공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혼동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이 제가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차라리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하면 최순실도 그렇고 정윤회도 그렇고 왜 떳떳이 내놓질 못했느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가 있겠죠.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그 민간인이잖아요, 최순실 씨가. 민간인이 대통령 옆에 그렇게 자주 가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신분확인이라든지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진짜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음식물에 뭘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난 경호상의 허점, 구멍이 뚫린 것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이거는 관저는 굉장히 사실은 대통령의 사적 공간이거든요. 예. 대통령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뭐 인간인 이상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인간적인 인연을 맺었던 분들하고 예. 바깥에서 함부로 만날 수 없으니까 관저로 불러서 이렇게 같이 해동도 하고 자주 뭐 또 더 친한 사람 같은 경우 매주 뭐 볼 수도 예. 있죠. 예. 뭐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가 사실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 친인척 측근비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대통령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아주 자신을 엄격하게 주변 단속을 한다면서 자신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할 정도의 조카마저도 나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최순실 씨는 뭐 상당히 최순실 씨와의 그런 의혹이 당내 경선했을 때부터 상당히 그런 우려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를 근데 들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오늘 그 기사에 보면 더 중요한 대목은 문고리 3인방하고 자리를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문고리 3인방들이 지금 이제 청와대 문건들을 유출해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함으로써 국정농단이 더 심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그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의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이쯤 되다 보니까요. 차라리 좀 올케 신우이사인 서양의 변호사를 차라리 들여서 우리 좀 여기 좀 살림살이 좀 챙겨줘라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어쨌든 박근영 씨를 좀 데려다가 그렇게 일을 맡겠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어쨌든 뭐 제 집 드나들듯이 했고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귀찮게 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좀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무당들 벌벌 기던 큰 무당 원자경 이게 무슨 소린가. 2년 뒤에는 십자군, 구국선교단 산하 구국 십자군의 총재가 됐다는데 바로 최태민의 본명이 원자경이었다고 합니다. 뭐 탕명환 소장의 인터뷰 기사가 이 중앙일보가 좀 싣고 있는데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최태민의 본명, 그러니까 원자경, 최태민은요, 약간 신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으로 치면은 여러 무당들보다도 한 단계 위인 대무당 정도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었던 최태민이 어떻게 갑자기 목사가 된 것인가? 이 탁소장의 증언을 보면요. 최태민의 전신은 원자경이라는 걸 몇몇 사람에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 어느 날 이 사람이 TV에 구국선교단 십자군 총재로 나와서 봤는데 원자경이었다라는 이 탁소장의 증언을 몇몇 사람들에게 했더니 바로 중앙정보부에서 종교 담당 책임자가 와서 몸조심해라고 자신을 협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탁소장이 이 최태민을 찾아가가 당신의 정체를 안다, 당신이 무슨 목사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협박이 자신에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태민이요, 이 구국선교단 십자군의 총재 당시에는 아마 뭐 군복도 있고 여기 별 같은 것도 좀 달았는 모양이에요. 그 별을 달고 고속행 버스를 탔더니 헌병이 올라타서 검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새까만 쫄병 새끼가 내가 이게 제가 욕을 했네요. 새까만 쫄병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검문을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구국 십자군 지역 사령관들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짜 목사 최태민 주위에는 유신치하에 권력에 편승하는 진짜 목사들도 적지 않이 많았기 때문에 최태민을 진짜 목사인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대목입니다. 이 원자경이요, 최태민으로 바꾼 다음에 십자군 총재를 맡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 지금은 박 대통령의 영예 근혜양과 함께 일한다. 청와대를 무단 출입한다. 자신이 타고 온 지프차도 근혜양의 것이다. 라고 이 탁소장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박근혜 영예의 힘을 빌어서 청와대를 무단 출입했고 근혜 영예의 차량을 탔다.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최순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제2부속실 소속의 차량을 탔고 청와대를 내 집 드나들듯이 했다. 이 아버지와 딸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은 그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범죄 수법으로 봐서는 사실 그 아버지가 먼저 앞서갔었고 딸이 그것을 그대로 진화 발전한 모습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결국은 이제 그 권력을 노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최태민이 갖고 있는 이른바 영매라고 하는 그 같은 기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신을 불러내서 내가 그걸 통할 수 있다. 예. 이것을 사실은 이제 그 보여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영예에게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의존적 성격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은 더 쉽게 최면과 그것이 더 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태민 같은 경우에 사실은 편지를 먼저 보냈을 때 이 편지를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손금을 보자라고 했을 때 손금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 현혹하는 것에 쉽게 성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뭡니까 그 터널로 일단 몰아놓고 예. 그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중에 이제 박지만 또는 박근령 이런 분들을 더 가차에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 이것을 막았던 사람도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최태민과 최순실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교류를 차단해야 나에 대한 엄격한 영향력의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 행태나 딸의 행태가 똑같았고 지금 그 한 진술에 의하면 그 구국 선교단을 통해서 천지에서 돈이 모여들었다. 이런 그 증언과 녹취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구국 선교단이었지만 지금은 K 스포츠라든가 그 당시에도 문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돈을 그렇죠. 모았고 지금은 이제 미르 케이지로 네네, 그렇게 평가할 모든 수 있어요. 수법이 그러니까 아버지 때와 이제 굉장히 닮았다는 그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최태민 씨가 94년에 작고했거든요. 예. 작고하면서 아마 박근혜 그때는 뭐 평면이었지만 의원도 아니고 98년에 의원 됐으니까 아마 하시면서 내 최순실을 믿어라. 내가 이렇게 죽어도 예. 최순실이 나의 역할을 그대로 해줄 것이다. 예. 그렇게 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곡히 이야기한 게 아닌가. 예. 안 그러면 그렇게 수법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고 그다음 그렇게 믿음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민 씨에 대한 믿음이랑 예. 최순실 씨에 대한 믿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는 게요. 그래서 아마 최태민 예. 씨가 나의 그 어떤 영적인 후계자로 이거는 최순실이다. 예.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뭐 여성 대통령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최태민 알고 봤더니 이름은 원자경이었고 무당 중에서도 약간 신기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큰 무당, 대무당이었고 어쨌든 신분 세탁을 통해서 갑자기 십자군 총재가 됐고 박근혜 당시 영예에게 접근을 했고 그 인연이 지금 최순실 인연까지 이어지면서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제 집 드나들락 할 수 있었다. 근데 법원에서 좀 이름은 충격적입니다. 예. 이름은 바꿔주는데 성까지 바꿔주는 건 거의 없는데 얼마나 힘이 대단했으면 70년대. 알겠습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최순실 씨의 조카 얘긴데요. 정유라, 그러니까 최순실의 딸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대통령의 딸이다라는 소문에 유전자 검사까지 과거에 받았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순실 이모 나석이 좋아해서 친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이건 정유라 씨에 대한 얘기니까 뭐 사실이 아니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과의 어제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 모임이 있었는데 이 출범식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이 뭐 총리라든지 뭐 경제부총리라 여러 가지 인사 또 전국 해법에 대해서 뒤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조언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본인은 또 부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좀 수습을 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거 없습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총리 지명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모른다라고 하는데 일각의 보도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능한 고위 관료 1급들 6명의 사표를 받아라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사에. 그렇다면 그거는 뒤에서 최순실이 시킨 건데 최순실이 그러면 문고리 3인방을 시켜서 비서실장에게 그 뜻을 전한 걸까요? 아니 예. 근데 또 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승마협회 관련해 가지고 예. 당시 문체부 장관을 불러서 대통령께서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또 얘기하셨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인 걸로 예, 확인이 그런데 되는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련한 보도에 따르면 고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그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
소유 건물 6, 7층에 사무실을 썼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는데 예, 공동으로 썼다는 얘기가 네, 있었죠. 그랬는데 예. 최순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청와대라든지 또는 관련자들의 이 대응의 태세를 보면 지금 엄청난 그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예. 지금 뭐 종편은 말할 것도 없고 SNS.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거의 빛의 속도로 지금 모든 정보가 실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전달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면에서는 좀 그 다들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비서실장이면 민정수석도 밑에 있고 모든 게 다 밑에 있어 정보 그 보고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체제라면요. 아니 최순실 씨가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지금 물론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그 전에 이미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몰랐다는 건 그건 아예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 깔아뭉갰다는 이야기도 되고 하는데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면 저는 예.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최순실 씨 자체에 대해 몰랐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에 가서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는데 청와대 다 보고 비서실장이 그 올라오죠. 사실을 몰랐다? 예. 사실 그 김기춘 실장이 그 1979년, 1970년대 말에는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을 했습니다. 예. 최태민 씨 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가 70년대 중반 아닙니까? 예. 그때 영예인 박근혜 대통령을 끼고 국정을 농단한다는 그 정보가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올라가서 대통령이 직접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같이 친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했던 김기춘 실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2007년도 한나라당 내에 당내 경선할 때 그때 MB,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 측에서 이 최순실 씨의 의혹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비서실장이 됐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챙겨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예. 하고 이분이 또 누구보다도 이 정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다? 제가 예. 봤을 때는 몰란 게 아니고 눈 감아준 거죠. 그러니까요. 일종의 문고리 3인방하고 타협을 한 거라는 것이 지금 대다수의 추측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춘 그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그냥 안 좋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이 아마 몰랐다라는 부분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모른 척했다라고 보는 게 어쩌면 그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규현 안보수석이요. 지금 비서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국회에 지금 이 대신해서 비서실장 대신해서 나갔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대를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차장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김계현 수석뿐만 아니라 조윤선 지금 문체부 장관 과거에 정무수석을 했는데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이 좀 됐었죠. 조윤선 장관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무수석을 14년 6월부터 1년을 하셨죠? 예, 11개월 했습니다. 그럼 정무수석 시절에 건재순으로 예. 대통령과 독대하던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됐나요? 대통령님과는 뭐 회의를 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계제. 아이고, 따로 독대하던 게 따로 독대는 이 집무실에서 다른 분들 계신 사이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따로 일대일로 독대하는 게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네. 진짜예요? 예, 저는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그럼 것으로. 뭐하러 정무수석을 하셨어요?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셨던 거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친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교류를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진짜 무능한 역대급 무능 정무수석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더 이상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최순실 씨를 모른다 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 현 문체부 장관도 최순실 씨를 모른다 하고
예, 김기현 수석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수석으로 있으면서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독대의 개념을 좀 너무 협의로 보지 말고 광의로 본다면 전화 통화하는 것도 사실 독대의 개념이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은 문제 삼지는 않고. 조윤선 장관의 저 말을 지금 독대를 한다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지금 조윤선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3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정권 안에서 3번 큰 자리를 차지한. 장관을 2번이나 하고 그다음 수석하고. 그런데 그런 분이 대통령을 지금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겠죠. 거기서 지금 조윤선 장관의 저 말을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이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다. 공적인 만남을 한다. 그 말을 하려다가 이게 스텝이 꼬인 거예요. 정무수석까지 안 만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중에 또 말이 아주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곁에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박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안종범 수석 얘기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라는 조윤선 장관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어떻게 또 네티즌 수사대인가요? 이 사진을 또 찾아냈습니다. 정유라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장관 취임 이후이겠죠. 당시 정무수석일 때입니다. 장관 취임 이후가 아니라 당시 정무수석일 때의 모습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런 사진이 나온 거 보면은 정유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승마 선수로서 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2014년이니까 당시 정무수석 시절이 많군요. 저거 모른다고... 몰랐을까요? 정말 정유라의 엄마가 최순실이라는 걸 모르고 정유라 씨랑 같이 사진 찍었을까요? 저는 정무수석 정도면 저기 주변에 있는 스태프가 그 당일날 누가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참석자의 경력과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 A4 용지로 충분히 만들어서 주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사실은 정유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더군다나 승마 선수인 것을 지금 보면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이 최순실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체부 장관이 되었고 조윤선 장관을 통해서 사실은 평창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노렸다라고 하는 지금 시선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것은 하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변명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청와대가 주최한 선수단 격려 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석들이 쭉 돌아가면서 이제 선수들하고 한 번씩 기념 촬영 쭉쭉 하다 보면은 정유연이 누군지 잘 모르고 찍을 수는 있는데 정무수석 정도 되면은 분명히 아까 민정수석 얘기하셨지만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그 밑에 정유연, 정유라의 존재도 알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됩니다. 근데 저 딸 승마 문제 때문에 문체부 관계자들이 질책을 당하고 또 국회에서도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차관을 옹호하면서 저 선수를 옹호했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걸 비교해보면. 그것도 2014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10월이라 그랬는데 몰랐다면 정말 정무수석으로서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긴 한데 몰랐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이 사실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메달리스트들을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입니다. 초청한 자리인데 사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정유라 씨가 마장 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 땄거든요. 그때 같이 금메달 딴 사람이 김성현 하나그룹 회장의 아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김성현 하나회장의 아들 그리고 또 그때는 사실 최순실 씨의 딸보다는 정윤회 씨의 딸이라고 해서 그때 세간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청와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 내에서는 정윤회 딸이 들어왔구나. 정윤회 씨 딸이 들어왔구나. 그 부분에서는 스태프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제 모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자꾸 이게 아까 여상원 변호사님 말처럼 모른다고 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여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기서요. 정유라뿐만 아니라 이 최순실의 조카, 이 장시호도 여러 가지 의혹이 연루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아라 아나운서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최순실의 브레인이라 불리면서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민석 의원도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와 가장 긴밀히 연락하는 정 의원님 1분밖에 없으니까 마무리. 지금 증거인멸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님이 긴급 체포를 오늘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장시호 씨는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관련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도 깊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선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검찰 소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의혹은 마구 쏟아지는데 장시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어딘가에 꼭꼭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한 언론은 장시호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이 사진을 인용하면서 SNS에 장시호 씨를 찾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됐으니 행적이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순실 씨 지인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는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평소 최 씨는 조카 장시호 씨를 유독 아꼈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열쇠는 조카 장시호 씨에게 있는 걸까요? 소환 시점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딸 정유라뿐만 아니라 이 조카 장시호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유라, 초등학교 6학년 때 4개 대회에 혼자 출전해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유능한 선수다라고 이제 과거에 국정감사장에서 김희정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 혼자 출전해서 1등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혼자 출전을 할 수 없었던 과거의 승마대회 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규정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자 출전해서 혼자 1등하는 거는 세상에 어느 스포츠 경기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에요. 혼자 출전하게 되면 그 경기는 그러니까 이제 취소가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출전해서 꼴등이라고 볼 수도 있죠. 혼자 한 명이니까 1등으로 예.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예, 굳히기 나름이죠. 굳히기 예. 나름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중학생, 고등학생도 예. 지금 그 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논조가 뭐냐? 우리 엄마 아빠는 말 사주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 엄마 아빠는 말 사줘서 대학도 좋은 대학 갔지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예. 얘기가 아이들에게 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지적한 것처럼 절차적 공정성이 너무나 해했다. 규정이 없는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예. 이미 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돼서 대학에 이를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최종 학력이 예. 그 초등학교 조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뭐 한 100일 정도 안 갔고. 예. 그래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학교 졸업한 것이 뭐 초등학교뿐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예. 옳고 그름뿐만이 아니고 규범과 법칙에 대한 의식 자체가 사실은 부재되어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같으면 권력을 등에 업고 했다는데 지금 이게 2008년이거든요. 예. 규정이 바뀐 게 그 당시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힘이 박근혜 대통령 의원으로서 힘이 권력을 등에 업지는 그러면 않았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지금 최순실 씨는 지금 이 행적을 보면요. 예. 정유라 씨를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다 하는 어떤 일도 위법하고 적법하고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혹시 돈으로 승마협회를 갖다가 또 이렇게 압박한 게 쥐락펴락하지 아닌가. 않았을까.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당시에 승마협회에 대해서 예. 어떤 뭐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난 것 같긴 같은데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체육계 부정 그 바로잡으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했다는 게 지금 그 김종 차관의 말 아니었습니까? 진짜 이런 걸 바로잡아야죠. 예. 그리고요, 지금 아시안 전국체전 2014년에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95회 전국체전 승마 경기가 모든 경기들은 전부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이 승마만 유일하게 인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인천에서 열렸을까 당시 논란이 컸는데 바로 이 최순실, 보호자 최서원이로 돼 있죠. 개명전 이름이니까요. 이 최서원이 승마협회에다가 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승마대회를 열지 말고 인천에서 열자. 그래서 경기장이 인천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천 경기장은 이 딸 정유라 씨가 승마대회에 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경기장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딸이 익숙한 경기장이 있는 인천으로 장소를 옮겼다. 아니 정유라가 익숙한 게 아니고요. 예. 정유라가 타던 말이 익숙한 경기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유라 왜냐하면 승마는 있죠. 말이 70%, 기술이 30% 그러거든요. 바로 직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던 경기장이니까 말이 눈치를 많이 본 거죠. 사실 지금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린 곳이 지금 우리 수도권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거기를 활용을 해서 그때 승마장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공단 입장에서는 승마장이 이제 한번 끝났으니까 빨리 이제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정유라 씨 쪽에서 그러니까 승마협회에서 말들을 제주도까지 태우고 가고 뭐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핑계는 여러 개 핑계를 댈 수 있죠. 댔는데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다른 용도로 쓰는다. 그때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당시 문화체육부의 김종 차관이 환경공단에다가 상당히 환경부 차관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하고 환경공단에도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또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어떻게 전국체전이 열리는 경기장까지 바꿀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차은택 사단이요 유령 회사를 세워서 수천억 원대 평창 올림픽 사업을 시도했다라는 정황도 여러 번 언론에 좀 보도가 됐는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원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카 장시호라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이 정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수천억을 챙겨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최순실이라는 여성의 그 상당히 그 언어도단의 이제 행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완전 무시하고 그 70년대 소위 치맛바람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 의식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통령의 권력을 스스로 등에 업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갑질과 그다음에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공격을 했는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최순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받아들이는 이 관료 구조, 관계자 구조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민주화가 돼 있고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그 인식 하나 때문에 모든 관료들뿐만 아니라 하위 구조에 있는 관계자들까지도 뭐 평창 올림픽에 수천억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예를 든다면 경기장까지 바꿨다라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과연 저 사람들한테만 돌지를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그걸 따라하고 지금 와서 안 봤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독대 안 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뭐 최순실이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최순실 뒤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 관료들 또 승마협회 관계자들이 다 그렇게 했겠죠. 결국은 대통령이 이를 눈 감아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이 가능합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인시시설 오브레이 공사 저 공사 부분은 그 루슬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 최순실 씨가 채운 더 블루케이가 그 스위스에 있는 회사를 같이 앉아 협약을 맺어서 그 공사를 따내려고 했죠. 근데 그 공사가 결국은 따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당시 그 조직위원장인 이 조양호 지금 한진그룹 회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 대림으로 넘어갔다. 대림건설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치가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방어는 해냈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조양호 조직위원장이 하루아침에 경질되는 뭐 15억밖에 안 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뭐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분노를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이 안만 작동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나중에 또 후폭풍을 맞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그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국민에게는 4만 5천 원짜리 감사의 떡도 단속하면서 얼마 전에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짜리 떡 줬다가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있죠.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에 최순실이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 김영란법에다 적용을 해보면요, 뭐 관련자들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뭐 교수가 학점 준 거, 그다음에 연구비를 불공정으로 따낸 거, 그리고 이 재단 미르 K 스포츠 재단 법인 설립을 하루 만에 내준 거,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수정한 거, 취임식 대행업체 선정에 관여한 거 모두 이 김영란법에 보면은 엄청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 김영란법 위에 최순실입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잡으면서 위에서 보도 취지는 알겠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김영란법은 이제 본래 취지가 부정청탁이라든가 뇌물과 관계없는 그것도 처벌해서 그게 나중에 부정으로 갈 소지를 막자는 게 김영란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최순실 씨는요. 이거는 전부 다 뇌물이고 그다음 부정청탁이고 전부 다
명백한 형법과 그 다른 법률상의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눈은 이런 거예요. 이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를 투명하게 깨끗한 사회로 가겠다라는 그 공무원들의 발상. 그러나 그런 발상을 했던 공무원들 스스로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은 엄청난 부정비리에 연루돼 있다. 이런 그 위에 있다는 거죠. 예, 김영란법 위에. 대통령이 얼마나 김영란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도 김영란법을 지키지 못한 그거를 아마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 국회의장들까지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정권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는데 저희들이 정리하는 데만 또 한참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종범 수석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했다.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다. 난 대통령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안종범과 재단 모금 수시로 논의했다라는 얘기가 증언들이 쏟아졌죠. 박 대통령도 결국 조사받아야 되나라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형사상으로서 임기 중에는 소추가 안 된다지만 법조계 다수에서는 소추는 안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K재단이요. 부영에도 부영그룹입니다. 70억에서 80억 정도 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요. 이 안종범 수석과 K재단 관계자들 만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돕겠다. 다만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니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전해드린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면 그냥 놔둬라라고 해서 부영의 추가 이 투자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요. 각종 기업들에게서 돈을 모금하는데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요. 이 한국일보 기사는요. 직접 이 회의록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에 K재단의 박현영 과장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수석입니다. 그리고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 참석했다라는 결정적 증거까지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 어제 검찰에 출두했던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심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그 기금 모금 관련해서는 본인의 판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단 출연금 모금은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책임까지 포함됩니까?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네, 검찰에서 모두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 전 대표하고 미래... 정말 어느 누구 요청도 없이 증인은 개인적인 창조적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증인께서 요청을 한 그 재벌들에게 요구한 이 계기나 동기는 뭡니까? 한류 확산에 따른 기업계의 협조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 이제 검찰에 나가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는데 정말 검찰에 가서 어떻게 밝혔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 난 심부름꾼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최순실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어요. 결정적인 회의록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본인은 뭐 지금 최순실 씨를 모르고 안 만났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본인이 근데 왜 그럼 이 개입을 했느냐. 최순실 끝까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개입하고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더 블루케이가 루슬리를 데리고 와서 지금 협약하는 자리에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결국 안종범 수석은 그러면 이 자신의 윗선에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제 뭐 출두하기 전에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에 직거래가 있었다. 벌써 그런 이야기를 흘리고 들어갈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대로 주범 대신 종범으로 스스로를 지금 자리를 이렇게 굳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안종범 전 수석이 이번 사건에 이른바 몸통으로 대통령을 직접 거론함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례는 없지만 안 수석 입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안 수석이 검찰에서 정말 자신은 대통령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은 약간 회의적인 반응입니다만은 어쨌든 수사의 진척 여부에 따라서 박 대통령 조사 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윤선 전 수석의 얘기도 좀 했고 안종범 수석의 얘기도 좀 했는데 다들 이제는 대통령과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이 모든 책임을 넘기려고 해요.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는 걸 활용해서 자신들도 빠져나가고 대통령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뭐 그런 전략인가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아까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불행하다 이런 그 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얘기고 독대도 안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적어도 자기네들이 그 전문성과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와서요. 이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로운 정무수석이 인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서실장에는 한강욱 현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정무수석에는요 허원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내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중단하고요. 저 얘기 잠깐 합니다. 총리의 김병준 카드를 내세운 데 이어서 비서실장에 역시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쪽 야권에서 오랫동안 인사를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물론 이제 박 대통령을 좀 도와줬던 인물입니다만 한강욱 지금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DJ계 동교동계의 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자 이렇게 되면 좀 수습이 되나요? 거국 내각에 이어서 이제 전국을 좀 안정시킬 카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비서실 구성을 빨리 해야 될 필요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경우에 상당히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그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내정을 하느냐, 즉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다시 시스템 얘기인데요. 그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도의적 책임과 함께 국민 앞에 이렇게 그 진솔하게 그런 모습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그 총리를 내정하니까 과연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가 맞느냐라는 의심에서부터 절차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3당은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수습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김병준 카드도 그렇고 한강욱 비서실장도 그렇고 모두 야권 인사, 물론 지금 약간은 이제 변했습니다만 과거에 다 야권 인사 출신들이거든요. 야당의 반발. 지금 김병준 카드에 대해서도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또 야당 인사를 안 침으로써 좀 다독이는 그런 측면도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에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총리는 친노 카드로 가고 비서실장에는 지금 호남 출신이고 또 이 지금 한강욱 신임 비서실장은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지금 현재 총리는 친노 카드, 그리고 지금 그 청와대는 호남 카드, 그러니까 친노와 호남이라는 두 키워드를 가지고 형식상으로는 거국이라는 거국의 그런 의미를 갖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형식상은 그렇게 외형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이고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통치 스타일,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서 지금 이제 야당과 특히 국회에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야기 소통을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게 중요한데 본인은 지금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포석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전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그 어제 그 김병준 총리와 함께 그다음 그 박승주 그다음 임종용 같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했던 게 법 위에 있는 거 아니냐. 법을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태 그랬는데 이 그 총리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강요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총리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분의 제청에 따라서 제청하는 다시 그 임명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그래도 이제 좀 법을 지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건데 뭐가 그래 급했는지
총리 급하긴 임명도 급하죠. 같이 해버린 예, 예. 바람에 역시 옛날 우리가 매번 그 야당이 비판했던 게 총리의 강요 재청권 그거는 완전히 사문화된 거 아니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조문이 왜 필요하냐 헌법에 그랬는데 이번에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데서 인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인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도 민주주의에서는 그 내용만큼 절차도 중요하거든요. 그 절차를 또 무시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김병준 지금 총리 내정자 자신이 대통령한테 청구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 인터뷰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좀 같이 좀 곁들여서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했겠지만 법에 총리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김병준 총리 후보는 후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자 국회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통과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엄격하게 보면은 총리 청문회 통과한 어긋나는 이후에 거죠. 장관 재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 하나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시키는 대통령의 진솔한 표정 이것이 담긴 사진 한 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그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국민한테 바란다. 그런데 그 조국은 계속 발전하고 지금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힘을 좀 모아달라. 이러한 이 심정적인 모습의 사진 한 장 이것이 100명의 스태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정우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좀 전국이 수습 국면을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 인사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국민 감정을 좀 아우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새누리당도 새누리당 나름대로의 그 뼈를 깎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 지도부의 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진짜 용기를 발휘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뉴스 특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